21년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고요.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조명에 대한 거죠. 조명, 수온등의 용량을 산정하십시오.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밑에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용량하고 정광속이 나와 있는데, 광속을 구하신 다음에 그 광속에 맞는 이제 수온등의 용량을 산정하면 되겠다라는 거여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광속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조명에서는 계산식 이제 뭐 웬만해서 무슨 식이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놀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이제 조명에서의 계산식은 이제 크게 이제 요거랑 아니면은 뭐 수평면조도, 수직면조도 뭐 그 정도 개념 정도가 주로 나오고, 예. 다른 것들도 나올 수는 있는데 거의 이제 그 두 개가 주된 문제니까는 그 두 개는 꼭 이제 연습을 좀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F가 이제 광속이니까는 F는 그죠? 나머지 넘기면 되죠. U하고 N하고 넘기고 A하고 E하고 D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값을 써보면 조명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30%, 그죠? 이거 이제 0.3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등 하나의 가로등 이제 하나에 대한 거니까는 1이라고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A 면적은 좀 나중에 보시고, 조도는 오록수고, 요거는 이제 오록수고, 감광보상률은 나오지 않았네. 예. 감광보상률이 안 나왔죠. 보수율이 나왔는데 감광보상률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오면, 그쵸? 감광보상률은 보상률이라는 게 이제 값에서 안 나오면은 이제 보수율, 그쵸? 혹은 유지율 분의 이제 1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수율이 75%라고 했으니까는 0.75분의 1을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A가 이제 얼마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도로 조명일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좀 달라지죠. 보통 이제 우리가 한쪽 면에만 이제 조명이 있는 경우에, 그렇죠? 한쪽 면에만 조명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 등 하나가 비추어야 할 면적이 얼마냐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요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요. 요 사이를 우리가 등 간격이라고 하고, 그렇죠? 등 간격하고 여기를 이제 도로의 폭이라고 하면, 그렇죠? 폭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등 하나가 이제 비추어야 될 면적은 간격 곱하기 폭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S라고 표현을 하면, 요 S는 이제 간격, 등 간격에다가 폭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요 노란색 요 부분이 요 등 간격하고 이제 똑같죠. 왜냐면은 우리가 등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두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등 간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격인데, 그렇죠? 간격인데 아까 이제 등 하나가 비추어야 되는 이제 면적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라고 했죠. 근데 요게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요거랑 여기랑 이제 면적이 이제 길이가 똑같고, 그리고 여기랑 이제 길이가 똑같은데, 어쨌든 이제 요 등 간격을 반으로 쪼갠 거죠. 쪼갠 거예요. 요 등 간격을 반으로 쪼갠 거니까는 요거랑 이제 요거랑 합하면 어차피 요 간격만큼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등 하나가 비추어야 될 면적은 등 간격에다가 이제 폭을 곱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만약에 등이 저렇게 한쪽 면에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문제 조건이 지그재그 배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그재그 배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러면 등 하나가 비추어야 될 면적은 원래 한쪽 면만
아니면 중앙에 이제 등이 배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격 곱하기 폭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반대쪽 면을 여기서 비춰주니까 만약에 맛보기 배열이나 이제 지그재그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 한쪽만 그래서 전체 요 S라고 하는 면적의 반만큼만 조명이 이제 비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은 등을 너무 넓게 그렸는데 네, 좀 이상하게 그렸다. 다시 그릴게요. 좀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 배열이면 이렇게 지그재그 배열이면 반하고 얘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면적이 얘가 요만큼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또 이제 요만큼이 되는 거죠. 꼭 빨간색으로 하나 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까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은 요거 이제 등 하나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이제 면적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의 반만큼이 지그재그 배열 중에서 등 하나가 비추어야 될 면적이고, 그럼 나머지는 요쪽은 얘가 이제 담당을 하니까 얘가 여기까지 다 비추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요만큼만, 그렇죠? 요만큼만 이제 비추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요 S 면적의 반만큼, 요 노란색이 저 S예요. S 면적의 반만큼만 이제 비추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요 A를 어떻게 구하느냐? A는 가로 곱하기 폭, 그 등의 간격 곱하기 도로의 폭이니까는 30m 간격이라고 그랬죠. 30m 간격에 폭이 25m. 이렇게 되면 이제 등 하나, 그러니까 한쪽 배열이나 아니면은 이제 램프가 그 가로등이 도로의 중앙에 있는 경우는 면적을 이렇게 곱하시고, 이렇게 지그재그 배열이나 아니면 맛보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2분의 1로 나누어서 면적을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 값이 얼마인지는 안 나왔으니까는 얘를 통째로, 이걸 통째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이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거기 나온 걸 쭉 계산을 하면은 8333.33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표에서 수능등의 강수 그 표에서 그 사이의 값이 어디냐면은 위에서 두 번째 7,700에서 8,500 사이인 거죠. 8,300이 500보다는 작고 7,700보다는 크니까 그 사이의 광속을 우리가 취하면 되고, 그거는 이제 얼마짜리 용량이냐면 200W짜리 용량의 수온등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200W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면적만 다시 잘 고려를 해주시면, 어차피 저 식은 어려운 식이 아니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두 번째, 평형 부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오는 조건들을 쭉 보면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있고 정합 강화율이라는 게 있네요. 정합 강화율이 10%인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짜리 부하를 연결하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단 전압 강화율이라는 게 나왔어요. 전압 강화율은 뭐냐면 송전단 전압에다가 수전단 전압에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전압 강화율이 되는 거죠. 그때 요 위에 나오는 요 VS-VR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전압 강화라고 하죠. 이건 전압 강화율이고 얘는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거고, 삼상일 경우에 삼상 삼선식이니까는 삼상의 경우에 이제 루트 300에 I에 R에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때 여기에 나오는 요 I 값,
요 I 값에다가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 분의 P를 대입을 하면, 요 전류라고 하는 게 요 값이니까요. 그쵸? 요거를 대입을 하면 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요 E라고 하는 전압 강화는 너무 길게 그렸네요. 분수가. 쟤는 루트 3 날라가죠? 이거 V니까는 V 위 P. 그 코사인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아래 코사인이 들어갔으니까 날라가죠. 플러스 리에이턴스에 코사인이 들어갔으니까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얘를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거를 요 상태로 위로 올리면 요 vs-vr이라고 하는 게 요 값이죠. 전압 강화에 대한 값이니까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밑에 분모가 vr이 있으니까는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전압 강화는 전압 강화율은 vr의 제곱에다가 p에다가 R의 플러스 리액턴스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걸 정리를 하면 이것도 어차피 이제 수연단 전압을 어차피 부하전류니까 그렇죠? 수연단에 대한 이제 전압인 거니까는 이제 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 요게 0.1이래요. 10%라고 했으니까는 그렇죠? 10%. 전압 강화율을 10%로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원래 이제 곱하기 100인데 100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제 넘기면은 0.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100을 빼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값들은 다 주어졌어요. 이게 얼마냐면 수연단 전압은 3000이라고 했고요. 이거 3000. 그렇죠? 저항값은 얼마라고 했냐면 2.5고 2.5. 리액턴스 값은 얼마냐면 5. 그리고 역률은 0.8이죠. 코사인이 0.8이면은 사인은 0.6이죠. 그럼 나머지 반대로 넘겨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P는 일단은 얘가 넘어갈게요. 0.1이 원래 있었으니까 0.1에 곱하기 3000의 제곱인 거고, 여기가 다 이제 분모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2.5에 플러스 5에 곱하기 0.8분의 0.6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요걸 계산기로 누르면 144,000이 나오니까 킬로로 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은 이제 킬로로 바뀌겠죠. 그러면 144 킬로와트가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압 강화율을 1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단에 144에 대한 이제 부하를 걸면 그 정도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이제 유도되는 과정이긴 한데, 요 아마 그 전력 시간에 요 정도 유도하는 것까지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전력 그 하는 내용 중에. 그래서 요 내용 다시 한번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전력에서 했던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는 그 유도하는 과정을 쓸 필요 없는 거고 요식 그대로 쓰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식이 바뀐 것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3번 가동 코일형이 밀리볼트계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가동 코일형은 이제 직류를 측정하는 거죠. 철편형은 이제 교류를 측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45mV의 전압을 가할 때 30mV 암페어가 흘러서 최대값을 지시했다.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했어요. 1번 문제, 밀리볼트 내부 저항값은 얼마일까요? 저항값은 어떻게 구해요?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되죠. 오음의 법칙이죠. 전압이 얼마냐면 45.
그리고 그때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했냐면 30mA. 어차피 얘도 밀이고 얘도 밀이니까는 굳이 10의 마이너스 3층은 안 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55ohm이 되겠네요. 그렇죠? 1번은 이제 그렇고. 이것을 이제 100V의 전압계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5V의 전압밖에 이제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30mA가 흘러서 그 45mV의 전압까지 이제 측정이 가능했었던 건데 그거를 100V 전압계로 만들고 싶다. 100V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 이게 그 전압계가 있었죠. 여기 이제 전압을 가할 건데 V0라고 이제 전압을 가한다라고 치죠.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45ml밖에 이제 안 됐었는데 요걸 이제 100V만큼 측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저항을 이제 달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45V만큼만 여기에서 여기 이제 RV라고 하죠. 요 RV에서는 45mV만큼만이 걸리는 거고 나머지 전압은 다 요 RM에서 요 RM에 이제 걸리니까는 여기 이제 부하가 그 전압계가 45mV만큼만 측정이 되어도 그게 100V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여기 다 걸리는 거고 여기 45V가 걸려도 전체 100V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뭘 구하고 싶은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얼마짜리 저항을 달면 100V를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니 이 저항값이 이제 얼마인지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하고 전체 걸리는 전압을 이제 V0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전압 분배 법칙 만약 이 V 값을 어떻게 구해요? 이 V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압 분배 법칙이니까는 RMA 플러스 RV 분의 요 V 그렇죠? RV에 걸리는 전압이니까는 RV 이렇게 쓰는 거죠. 곱하기 전체 전압.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이잖아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식을 요거를 한번 얘를 이렇게 넘기고 얘도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게요. 양쪽으로 넘기면 식이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뒤집어서 넘어가죠. 등호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RV 분의 RMA 플러스 RV가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RV에 RM이고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게 이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는 V0에 V 이렇게 되는 거겠죠. 거기서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얘가 넘어가면 나누기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그럼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저항값 RM이라고 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V분의 V0 마이너스 1에 RV를 가지고 우리가 저 전압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아까 45ml였죠. 45mV였고 요거는 이제 100V고 전체 100V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거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어요. 맞죠? 아까 이제 구한 게 요거죠. 요 계측기에서 전압과 전류가 이만큼 흐른다라고 했었던 거니까 그 1.5ohm이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3331.83 그러니까 45mV만큼만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에다가 직렬로 3331.835ohm의 저항을 연결을 하면 여기에 100V를 걸어도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그래서 요걸 이제 배율기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배율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배율기죠. 전압을 더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저항 값을
이제 우리가 배울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다음 문제 4번. 4번을 보시면 성간전압 22.9kV 자연 전전 용량 이런 이제 있을 때 30K에 대한 유전체 손실을 이제 구하십시오. 이제 케이블 여러분 단면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사이에 유전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유전체에 대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겠고 거기에 대한 손실을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단상일 경우에 전압에다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만큼을 곱하면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유전체 손실이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이제 리액턴스면 유전체라고 하는 거 이제 요 리액턴스 쪽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손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요 저항 쪽에 이제 흐르는 전류에 대한 걸 우리가 손실이라고 부르죠. 와트를 표시를 하고요. 얘는 VAR이니까 얘는 이제 무효 전력이니까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는 거 단위를 다 보시면 와트에 대한 거죠. 저항에서 이제 소모가 되는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손실을 이제 저렇게 구하는 거죠. 얘에다가 전압에다가 전류에 흐르는 이제 저항에 흐르는 이제 전류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체가 있고 이제 R 성분이 있고 이제 그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콘덴서 정전 용량에 대한 성분이니까는 얘가 만약에 IR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정전 용량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우리가 IC라고 하면 이제 90도만큼의 위성차가 나는 거죠. 그 합이 이제 P상에 대한 값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것처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델타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요 밑에는 요 삼각형 말고 지금 이제 요 삼각형 말고 요 위쪽에 있는 삼각형 여기도 마찬가지 직각이니까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탄젠트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 탄젠트 값이 어떻게 되느냐? 탄젠트 요건 델타죠. 탄젠트 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는 밑변은 IC고요. IC고 높이는 이제 요 IR하고 이제 똑같죠. 크기가. 그래서 IC분의 IR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IR에 대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IR은 요거 이제 넘기면 되죠. 그러면 IC의 탄젠트 델타라고 우리가 이제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실에 대한 식을 이제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유전 전류 그 정전 용량이 그 조건에서 정전 용량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손실을 좀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단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IC의 탄젠트 델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도 와트가 되는 거죠. IR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요 IC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오메가 C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식을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요 이제 오메가 C의 2의 제곱의 탄젠트 델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C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단상에서. 그렇죠? 단상에서. 얘가 3상이면 어떻게 돼? 3상이면. 3상이면 요거 곱하기 3배 해야죠. 곱하기 3배 3상이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3상에서에 대한 전압은 성간 전압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우리가 요 2 대신에 루트 3분의 V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요거 전체 제곱이니까는 요거 루트 3의 제곱이면은 요거 3이 나오니까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식을 우리가 3상일 경우에 3상에 대한 손실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오메가 C V 제곱의 탄젠트 델타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하게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쪽 지우고 식을 다시 한번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가 조금 이제 정신이 없었죠. 식을 이제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요걸 이제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된다더라라고 이제 외우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나오는 과정이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손실은 3상에 대한 손실이죠. 손실은 이제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의 V의 제곱의
탄젠트 델타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2파이의 주파수는 뭐 60이겠죠. 옛날에는 이제 50Hz 일본 문제를 이제 번안을 좀 해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는 50Hz라고 이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다 이제 바꿨겠죠. 우리나라 60Hz 쓰니까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조건들을 다 이제 60Hz로 이제 바꿨고 얘도 60Hz라고 나왔겠죠. 그리고 전압이 얼마인가? 22.9kV네요. 22.9kV의 제곱. 아이고, C가 어디 갔어? 네. 제 C를 빼먹었네. 아까 쓰다가, 열심히 쓰다가. 2파이 오메가 C니까는, 그렇죠? 오메가, 얘가 이제 오메가였고, 얘가 오메가였고, CV의 제곱의 탄젠트 델타였으니까, 그렇죠? 그럼 29, 요거 전압하기 전에 정전 용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0.03 마이크로페럿이죠. 0.03. 아까 전압은 22.9의 제곱.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요 탄젠트 델타 값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유전체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0.003이다라고 했죠. 요 그 탄젠트 값이 그 90도 요 델타 값이 90도에 가까우면 요거는 거의 코사인 값하고 똑같대요. 요거 여러분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뭐 88, 87 뭐 해가지고 탄젠트 요 델타 값에다가 89 하고 요 코사인 요 델타 값에다가 89를 한번 넣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값이 어떻게 나오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탄젠트 값은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에서 코사인 값이 나왔으니까 얘가 이제 아까 그 그림으로 표현을 했듯이 직각이잖아요. 그렇죠? IR에 IC면.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도 직각이니까 요게 탄젠트 값 대신에 코사인 값을 대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0.003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한번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삼각함수에 나오는 이제 개념이니까는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17.79W per 킬로미터가 나오는 거고 원래대로 이제 계산을 하자면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고 요것도 이제 원래는 10의 3승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10의 3승의 제곱을 하면은 이제 6승이 되죠. 플러스 6승이죠. 마이너스 6승 플러스 6승이니까는 요거 이제 없어지니까는 이제 풀이에서는 이제 그걸 안 쓴 거고 여기 이제 혼동이 되시면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 쓰시고요. 요 이제 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5번은 뭐 내부 고정에 대한 검출 방법 3가지 쓰시면 되죠. 이런 거 이제 계산 문제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문제들은 이제 좀 보시면서 암기하시면 돼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니까. 6번. 뭐 좀 이제 처음 나오는 유형의 이제 문제였고요. 차단계에 대해서 물으면 답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뭐 조건들이 쭉 있는데 일단 1번 문제부터 풀죠. 부하의 전격 전류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부하 전격 전류 구하시는 거야 뭐 3, 4일 경우에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그렇죠? 전격 전류는 이렇게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 그렇죠? 여기 이제 와트로 나오거나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는 전압 3상에 380이고요. 부하의 종류는 전동기고 부하 용량이 30kW예요. 그렇죠? 30kW죠. 그러면 10의 3승 쓰고 30 곱하기 10의 3승을 쓰고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380이라고 했죠. 380. 원래 이제 위에가 와트가 나왔잖아요. 30kW니까 와트가 나왔으니까 밑에 역률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조건 두 번째에 보시면 부하의 종류 전동기 하면서 효율과 역률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요거 이제 그대로 쓰면 되죠.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전격 전류가 얼마냐면 45.58이 나온대요. 45.58A. 여러분들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별건 아니었는데 두 번째 문제 차단기 전격 전류를 구하십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죠. 차단기 전격 전류를 구하는 게 이제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부하의 설계 전류하고 이제 케이블의 허용 전류 그 사이의 값을 이제 우리가 차단기 전격 전류로 잡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 차단기 그 케이블 허용 전류의 1.45배만큼 1.45배보다 작은 요 케이블 허용 전류를 알았을 때 요거에 이제 1.45배만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케이블 그 차단기 이제 전격 전류를 고려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하나 요 지금 나오는 거죠. 기동 전류를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고려해서 차단기의 용량을 이제 전격 전류를 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이제 원래는 세 가지를 다 계산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이제 선정을 하기는 해요. 어쨌거나 지금 문제는 요 기동 전류를 고려를 했을 경우에 차단기 전격 전류 어떻게 구하겠습니까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차단기 전류를 구할 때 보통 어떤 개념이냐면 전격 전류의 몇 배만큼에서 요 차단기가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단기 전격 전류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차단기 전격 전류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다 줬네. 두 번째인데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45.58, 45.58. 이거 이제 전격 전류죠. 고장이 아니고 전동기에서 전격으로 흐르는 그 전류에 몇 배만큼 차단기가 견딜 수 있는 거냐? 기동 전류가 요거에 몇 배만큼이 흐르는 거냐면 8배만큼 흐르는 거죠. 그렇죠? 8배만큼. 차단기 선정할 때 몇 배만큼의 전류가 전격에 몇 배만큼이 더 흐를까요? 전격 전류에 정상 전류에 몇 배만큼이 더 흘렀을 때 차단기가 버틸 수 있을까요? 라는 개념이니까는 우리가 전격 전류 8배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45.58이 전동기의 전격 전류였으니까 거기에 기동 전류가 8배만큼은 일단은 버텨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그 조건에 보시면 그 차단기의 규약 동작 배율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기동 시간이 길면 우리가 차단기가 조금 더 튼튼한 걸 써야 되는 거죠. 만약 기동 시간이 짧으면 좀 그거보다는 조금 덜 튼튼한 걸 써도 되는 거죠. 길수록 더 오래 버텨야 되는 거니까요. 짧으면은 조금 버텨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차단기 특성 곡선에 맞추어서 그래프로 만들어진 내용이 있는데 이제 원래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이제 그 값이 나온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규약 동작 배율이라고 불러. 걔가 뭐냐면 5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그럼 차단기는 조금 더 이제 작은 거를 써도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작아지면은 차단기 좀 커야 돼요. 차단기 기동 전류 시간이 길면 요 밑에 값이 좀 커지고요. 기동 시간이 좀 짧으면 밑에 값이 좀 작아져요. 어떤 이제 그런 반비례하는 그런 어떤 차단기의 이제 특성 곡선이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구하는 거고 이제 문제에서는 그 값이 나왔으니까는 이제 요 규약 전류를 배율을 이제 계산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제 처음에 설명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격 전류에 몇 배만큼의 기동 전류를 버텨야 되는 거니까 곱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배율은 이제 그 기동 시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요 이제 차단기 전격 전류를 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72.93이 나온대요. 72.93. 그럼 요걸 갖고
차단기 전격 전류는 요거보다 큰 거를 선정해야 되니까는 80A에 대한 차단기 전격 전류를 선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뭐 식을 외우셔도 되지만은 식이 잘 안 외워지시면 어쨌거나 기동 전류가 8배만큼은 이제 곱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그 배율은 나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은 뭐 직렬리에서 용량 구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공진 이용하는 거니까는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인데, 얘가 이제 오고접하면 요 오메가 값이 2파이 F니까는 주파수에 관련된 값이죠. 오고접하면은 여기 이제 5배씩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니까는, 예. 그럼 5를 이제 넘기죠. 예. 그럼 25잖아, 25. 예. 25분의 1이 얼마냐면은 0.04죠. 0.04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량 콘덴서 용량의 계산상으로는 이제 4%만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7번에 1번에 보면은 이론상 필요한 직렬 리에이터 용량을 이제 물어봤으니까는 콘덴서 용량이 500. 그렇죠? 예. 500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니까. 1번은 500의 4%, 5, 4, 20이니까는 20이 되는 거네요. 두 번째, 실제로는, 그렇죠? 이론상, 이건 이론상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주냐면 6% 정도 이제 주는 거죠. 주파수 변동이나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는 5, 6, 30이니까는 이론상으로는 4%, 실제로는 한 6% 정도,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6%를 이제 리에이터 용량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뭐 필기 시간에 이제 다루었던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면 이제 내용 하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용량을 놓고, 이유는 이제 뭐 계통 주파수의 변동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외량 같은 걸 이제 고려를 해서 6%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8번 문제는 뭐 굳이 뭐 그림까지 띄울 것까지는 없지만, 뭐 대충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도면 표시되어 있는 다음 약호들의 명칭 여러분 다 아시죠? 뭐 ASS나 LA나 뭐 VCB, 뭐 PF 이런 것들 뭐 워낙 이제 많이 보셨던 것들이니까는 이런 것들 약어들, 역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된 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TR1 변압기의 부하 설비 용량이 합이 300이래요. TR1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부하가 300. 그때 변압기 표준 용량을 선정하래요. 변압기 용량 구하는 것도 워낙 뭐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모르시면 안 되는 식들인 거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부등률 있으면은 부등률 나누시고, 그렇죠? 역률이나 이제 효율 같은 거 있으면은 이제 여기다 이제 곱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역률은 이제 이게 이제 뭐 킬로와트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역률을 고려를 하시는 거고, 만약 제가 kVA면은 역률을 뭐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고, 뭐 이 정도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300kW래요. 300. 그리고 수용률이 0.6%. 뭐 부등률은 없고요. 효율하고 역률은 0.8.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변압기 용량이 얼마냐? 281.25. 네, 281.25 kVA인데, 요걸 갖고 2번 밑에 보면 가로 안에 표준 용량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얼마짜리를 선정하냐면 이거보다 이제 한 단계 큰 거 선정하셔야 되니까 300짜리를 선정한다. 그렇죠? 300 kVA를 선정한다. 여기까지 신나게 계산하시고 이런 거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는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을 좀 잘 해두시면 좋고요. A가 어디 케이블에 있는 쪽이죠? A에 이제 사용하는 거 CNC VW 수미령, 그리고 자동 전환 계획이죠. 이거는 ATS. 그렇죠?
고장이 났을 때 이제 한전 쪽에서 이제 고장이 났을 때 발전기 쪽으로 자동으로 이제 스위치가 이제 작동을 해서 부하에 계속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인 거죠. 네, 뭐 이 정도는 뭐 예. 요거 하나죠. 9번. 거리 계전기 이제 설치점에서 고전처까지 임피던스가 70이면 계전기 측에서 본 게 이제 얼마만큼이 될까요? 예. 거리 계전기가 있죠. 예. 자, 거리 계전기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CT하고 PT하고 이제 있고, 예. 여기 이제 2차 측에다가 이제 거리 계전기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예.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가 만약 고정점이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75ohm이다 라고 나온 거죠. 설치점에서 고정점까지가 70이면 계전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바라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PTCT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여기는 1차 측이고요. 여기는 2차 측인 거죠. 그래서 2차 측에서 바라본 저항값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을 이제 전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 2차 측, 그렇죠? 지금 2차 측에 대한 거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니까는 2차 측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PTB 분의 1로 구하고, 그렇죠? 2차 측 전류는 이제 CTB 분의 1로 구하는 거죠. 요거 이제 1차 측이라고 했을 경우에, 1차 측 전압과 1차 측 전류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요거 식을 정리가 되면 분의 1, 분의 1이죠. 분의 1, 분의 1이니까는 I1분의 V1에 곱하기 뒤집어져서 원래 PT가 위에 있었는데 분의 1, 분의 1이니까는 PT분의 CT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이게 70이라고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나오는 CT하고 PTB를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따라서 70에 곱하기 CTB가 얼마라고 해서 CTB는 500대 5죠. 500대 5. 1차 500, 2차 5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밑에다가 써야 되는데 PTB 이제 원래 밑에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려서 곱하기로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뒤집어서 올라오죠. 뒤집어서 올라오니까 원래는 1차분의 2차인데 이렇게 뒤집으면서 올라오니까는 2차분의 1차가 되겠죠. PT가 얼마냐면은 154000에 110이니까는 110에 154000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문제는 뭐 자꾸 뒤집어요. 분수에 대한 거 어떻게 식을 정리하는지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수분의 분수꼴로 되어 있을 경우에 식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렇죠? 이것도 분수분의 분수꼴이 있을 경우에 식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것만 조금 연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5ohm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5ohm이다. 요거는 그래서 요 이제 요기에 대한 이제 개념만 이제 갖고 가시면, 일단 거리 계전기에 대한 개념만 이제 가져가시면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구나. 분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만 연습을 좀 해두시면 돼요. 넘어 10번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보통 이제 계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기타의 경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다 외우셔야 되긴 하겠지만 기타의 이제 5%만큼의 전압 강화가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이제 암기를 좀 해두세요. 이제 계산 문제에서 그거는 이제 거의 나오죠. 그리고 기준이 인입구에서부터 부하까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가능한 한에서 쭉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비고처럼 쭉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배전 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은 전압 강화를 미터당 0.005%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0.5%를 넘을 수 없다라는 말도 좀 읽어두세요. 나중에 요거랑 이제 관련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것도 같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11번은 조명기구를 이제 배치를 하는데 천장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천장이 있고 이제 벽면이 있어요. 조명기구를 여기다 배치를 했는데 요걸 여기다가 이제 등을 배치를 했을 경우에 벽을 반사해서 요 벽도 조명의 일부처럼 간접 조명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 벽을 이제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벽과 이 등 사이의 간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H라고 하는 게 나오죠. H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이 있고 책상이 있으면 요 등부터 여기를 이제 우리가 작업면이라고 하는데 작업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H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의 전체 높이가 아니라 등에서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요 그림에서 요 문제에서 보시면 방이 가로 세로 6m는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전체 높이가 4.1인데 작업면의 높이가 방바닥에서부터 0.8이다라고 했으니까는 4.1 마이너스 0.8이 되는 거죠. 여기가 0.8인 거죠. 여기가 0.8 그리고 전체가 4.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4.1에서 0.8을 뺀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얼마냐? 요 H 값이 계산을 하면 어디 갔어요? 3.3? 3.3m. 이렇게 된 거고. 1번. 벽면을 이용하지 않는다. 벽면을 이용하지 않으니까는 조금 더 이제 멀리 떨어져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때 간격은 H를 2로 나눈 것. 그러면 3.32 나누기 2니까 이게 얼마냐면 1.65m. 두 번째, 벽면을 쓰고 싶어. 벽면을 쓰고 싶으면 조금 더 가까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 H를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좀 이제 벽하고 이제 간격이 좀 좁아지겠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1.1m, 그렇죠? 3.3이니까. 벽면을 사용하면 1.1m보다 안쪽으로 벽에 좀 이제 붙이면 그럼 이제 벽면을 사용해서 조명을 간접 조명처럼 쓸 수도 있는 거고. 벽면 아예 고의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H를 이제 2로 나누어서 1.6m 이제 그 정도 간격을 따면 최대의 거리죠.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벽면을 사용하지 않고 조명을 이제 시설하는 경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번 이제 여러분들 전략 시간에 많이 하셨던 내용들 테니까는 종류 대지전압이 몇 배를 넘지 않도록 유효 접지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는 13번 문제는 부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요?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단상 이선식이고요. 부하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부하에 대한 전류값이 이제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 풀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는 요거는 여기에다가 전압이 얼마냐면 교리 100V 단상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를 다 더하면 전체 전류값이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은 P를 이제 V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렇죠? P 나누기 V를 하는 거죠. 단상이고, 삼상이면 이제 밑에 루트 3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냐면은 10A가 되는 거죠. 10A. 그러면, 부하 중심점까지의 거리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위에는 각 거리에 대한 전류. 밑에는 전체 전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위에는 여기서 거리에 대한 전류값이 얼마냐면 얘는 20m인데 그때에 대한 전류값이 얼마예요? 100에 곱하기 3에 나누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비부하까지는 25m죠. 25m에 곱하기 얘는 100에
곱하기 5에 100 플러스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30m니까는 30m에는 100에 곱하기 2에 요거를 이제 전체 전류 10A로 나누면 이제 부하 중심점까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기로 쭉 해보면은 24.5m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어차피 다 전류 값이니까는 전류죠. 그래서 암페어하고 암페어는 나뉘어지니까는 결과적으로는 미터에 대한 단위만 남는 거죠. 미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14번은 뭐 피레기 이런 것들도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는 그렇게 구성 요소들이 있고 배치 방법이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번 는 시퀀스 문제네요. 시퀀스 문제. 이거 설명 읽어보시면 누름 버튼 스위치가 PB 1, 2, 3가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만 직접 제어되는 계전기가 1, 2, 3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X1, X2, X3가 있는데 요거는 PB 1, 2, 3에 의해서만 직접적으로 제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PB1 요거는 PB2 요거는 PB3 이렇게 PB 1, 2, 3에 의해서 직접 제어되는 X1, 2, 3가 있다 이제 그거고요. 이 계전기 3개가 모두 소자 복귀,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 반대말이 소자죠. 여자는 얘를 눌러서 신호가 흘러서 요게 그 X1 릴레이의 전기가 흐르는 게 이제 여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X1에 대한 보조 접점들이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그걸 이제 여자라고 하고,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고 소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위치를 동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스위치를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램프가 불이 들어왔냐면 L1이 점등이 됐대요. 여기 그 진리표가 있는데 0이 뭐냐면 동작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1은 동작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은 신호가 흐르지 않는 경우니까는 0, 0, 0 내가 동작을 시키지 않았으니까는 얘네들이 동작하지 않았어. 그래서 0, 0, 0일 경우에는 L1의 램프가 점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L2래요. 요것만 L1이고 나머지는 다 L2래요. 나머지는 다 L2에서 불이 들어오겠다. 나머지 조건에서는. 그래서 PB 1, 2, 3를 동작시키지 않았을 때만 L1이고요. 나머지는 다 L2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동작하지 않는 거니까 0이라고 쓰는 거죠. L1하고 L2가 동시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요. L1이 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L2가 불이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L1은 아무것도 동작을 시키지 않았을 때, 그때에 이제 L1의 램프가 불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이때에 그 0하고 1에 대한 접점을 이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L1은 얘네가 모두 소자가 된 상태니까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소자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다 동작하지 않았어요. 동작하지 않았는데 L1의 램프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신호가 흘러서 L1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동작을 시키지 않아도. 그 말은 여기에 들어가는 접점들이 무슨 접점이라는 거냐면 이 B접점이라는 거죠. X1 B접점, X2의 B접점, X3의 B접점이라는 얘기죠. B접점하고 A접점이라는 개념 아시죠? A접점은 동작했을 때 붙어서 신호를 흘리는 거고요. B접점은 동작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신호를 끊어서 신호를 끊는 그런 이제 접점이 이제 B접점인데, 요거는 동작을 시키지 않아도 계속 그 신호가 이제 흘러야 되니까 여기 들어간 접점들은 이제 B접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A접점이면 얘를 눌러야지
같이 보조점이 동작을 해서 램프에 이제 불이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X1이다. 그럼 얘가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눌러야죠. 누르면 얘가 여자가 되면서 얘가 붙으니까는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 경우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동작을 시키지 않아도 불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는 A 접점이 아니라 다 B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L2는 이거 말고 나머지 다 L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눌러도 아무거나 하나만 눌러도 X1, X2, X3가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동작을 하고 아니면 하나가 동작을 하든지 두 개가 동작을 하든지 세 개가 다 동작을 하든지 L1에 불이 들어와야죠. 걔는 동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걔는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X1, X2, X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B1을 눌러서 얘가 누르면 신호가 흐르니까는 L2가 PB2를 눌러도 요것만 동작을 하니까는 L2가 PB3를 눌러서 L3가 여자가 돼도 L2가 그렇죠? 아니면 두 개 눌렀어. 두 개를 눌러. 하나만 눌러서 동작을 하는데 당연히 두 개 누르면 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진리표를 갖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요거를 저걸 이제 논리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제 논리식으로 쓰면 이런 건데 L1은 논리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영어로 표현된 거는 다 이제 비접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X1, X2, X3의 비접점이 이제 곱하기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 개념은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직렬은 곱하기예요. 논리식으로는. 그리고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엔드죠, 엔드. 병렬은 더하기죠. 논리식으로 하면은. 그렇죠? 더하기. 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어라고 부르는 거죠. 저 개념 꼭 아셔야죠. 그래서 이 0이라고 된 거, 빵빵빵이 출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다 비접점이겠구나. 그래야지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았을 때 불이 들어오겠구나. 우리가 이거를 비접점이 0은 이제 비접점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1은 A 접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1은 A 접점이죠. 요거는 A 접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책에는 요걸 이제 다 일일이 해가지고 A 접점, B 접점 해가지고 식을 그렇게 써놨는데 정리를 했는데 그거 말고 좀 더 심플하게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L1하고 L2를 보세요. L1하고 L2는 L1에 대한 부정이 L2인 거예요. 그렇죠? L2는 L1의 부정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L2는 L1의 부정인 거죠. L1하고 서로 반대인 거잖아요. 0이면 1이고 1이면 0. 부정이라는 얘기는 1이면 0이고 0이면 1이고 이제 그걸 우리가 부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이면 0이죠. 0이면 1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L1에 대해서는 논리식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L2는 X1 좀 좁겠다. 여기 지울게요. 그렇죠? 지우고 그러면 얘는 X1 부정 곱하기 X2의 부정 곱하기 X3의 부정에 그게 L1이죠. 그거의 전체 부정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 아시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A 곱하기 B의 전체 부정은 A 부정 플러스 B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것도 쪼개고 안에 있는 부호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x1의 부정의 플러스 x2의 부정의 플러스 x3의 부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죠. 결과적으로 나오는 식이 뭐예요? 이거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되는 거죠. 아까 더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병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해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논리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됐네 라고 하셔도 되죠. 15번 문제 1번에 최소 본문 요구 조건과 진리표는 작성을 한 거고요.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 두 번째 최소 접점수를 갖는 출력 램프 x1하고 x2에 대해 논리식 위 쓰죠. x1, x2 최소 접점을 갖도록. 그리고 그거 갖고 유접점 회로를 그립시다. 얘가 이제 유접점 회로죠. A 접점, B 접점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아까처럼 AND하고 OR 같은 걸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거고, 무접점 회로라고 하는 거고요. 요 접점이 있으니까는 유접점 회로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까지 다 한 겁니다. 16번. 뭐 펌프용 전동기 용량 구하는 것도 뭐 시험에 종종 나오고요. 둘 중에 하나죠. 9.8이냐, Q에 H에 뭐 여유계수, 효율 이거나 아니면 6.12의 효율에 Q 이거 대문자 H, K. 그때 이제 요 Q는 초당인 거고, 여기서 요 Q는 분당인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얼마만큼 물을 퍼올리느냐, 거기에서 조건이 초당이다라고 하면 이제 위에 식에다 대입하시면 되고요. 분당이다 그러면 이제 밑에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16번 문제는 초당 1세제곱미터의 물을 양수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밑에 있는 거 빼고 위에 있는 거에다가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9.8에 초당 1세제곱미터고요. 높이 양정은 얼마예요? 10m 높이. 그렇죠? 여유율은 축동력의 25%의 여유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1.25를 하셔야죠. 1이면은 그대로 100%고, 더 이제 플러스 25%의 여유를 주려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효율이 얼마냐? 7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175kW가 된다고 한다더라,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17번. 네, 17번. 네, 논리 시퀀스네요. 아까 이제 유접점 시퀀스가 나왔던 거고, 요거는 이제 논리 시퀀스. 요걸 이제 가장 간단한 논리식으로 표현을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이제 한번 해보죠. 아까 이제 설명드렸는데, OR 회로는 더하기라고 했죠. 더하기. 그리고 AND 회로는 곱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낫이죠. 요거. 낫은 표현을 짝대기로 아까 씌웠죠. 비접점 위에다 짝대기 씌운 게 이제 논리 기호로는 이제 낫 기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식을 써보죠. 일단 쭉 여기는 A가 들어오죠. 그리고 쭉 들어오면 B가 들어오겠네요. 그럼 출력이 뭐가 나와요? A 플러스 B가 나가는 거죠. 여기는 A의 부정이죠. 요거는 그대로 B일 거고요. 그럼 출력이 어떻게 돼요? A의 부정에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니까. 자, 곱하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A의 부정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요거를 이제 간소화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간소화할 건데, 전개하시는 거죠. 앞에 거랑 앞에 거랑 뒤에 거, 그렇죠? 또 뒤에 거랑 앞에 거, 뒤에 거랑 뒤에 거.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A 곱하기 A의 부정에 플러스 A 곱하기 B 플러스 A의 부정 곱하기 B에 플러스 B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요거는 얼마냐면은 1이고요. 아니다. 0이고요.
빵이고 요거는 그냥 B겠죠. 왜 그러냐면 요건 하나 A 접점이고 하나 B 접점이잖아요. 그럼 요걸 곱하기니까 직렬일 거고요. 그러면 요건 A고 요건 A의 부정이죠. 시퀀스를 유접점 시퀀스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A가 동작을 하면 얘가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신호가 어차피 못 흐르죠. 그대로 둬도 여기서 신호가 못 흐르니까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쟤는 신호가 흐를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0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얘는 요거는 이제 스위치가 B하고 두 개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하나 있으나 두 개 있으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동작은 어차피 결과적으로 똑같으니까는 요거는 그냥 이제 하나 있는 걸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A 곱하기 B의 플러스 A의 부정 곱하기 B의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묶으면 B가 다 똑같죠. B로 묶으면 A 플러스 A의 부정 플러스 1 어차피 얘는 곱하기 1 하나 뭐 똑같잖아요. 그렇죠? B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건 뭐예요? 1이죠. 얘가 왜 1이냐면 요건 이제 플러스니까 병렬이잖아요. 그렇죠? 병렬이니까 A고 A의 부정일 경우에 그렇죠? 신호가 A라고 하는 스위치가 동작을 안 해도 밑으로 이렇게 신호가 흐르는 B접점이니까 이렇게 만약 동작을 하면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지만 어쨌든 위로 신호가 흐르니까는 언제나 신호가 흐르는 거죠. 그걸 우리가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1 플러스 1은 1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B가 되는 거죠. 최소화시키면. 근데 여기에서 요거랑 상관없이 플러스 1이 있으면 전체가 다 1이 돼요. 플러스 1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1이에요. 왜냐? 우리가 앞에서 저거 이제 안 되는 거 있었죠. 안 되는 거. 요거 신호가 못 흐르죠. 그렇죠? 무조건 신호가 못 흐른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1이 붙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병렬이잖아요. 병렬인데 1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신호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못 흐르더라도 파란색으로 어차피 신호가 계속 흐르니까는 얘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1인 거죠. 병렬로 이제 선을 연결을 한 거니까는. 그렇죠? 요게 1이 안 나오더라도 플러스 1이 붙으면 무조건 1이에요. 1 곱하기 B니까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소화 과정 하시고 답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분기 회로의 최소 회선수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네요. 분기 회로수 어떻게 구할까요? 분기 회로수 어떻게 구해요? 분기 회로수는 전체 설비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기 회로라고 하는 거고 전체 용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단상 2선식이고요. 단상이고 40와트 그렇죠? 40와트에 역률 80%인 형광등이 180개가 있대요. 그렇죠? 총 설비 용량은 어떻게 돼요? 40와트에 역률이 0.8 이게 몇 개가 있냐면 180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설비 용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위에는 VA로 표현이 돼야죠. 왜냐하면 한 회로 용량이라고 하는 게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VA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자에도 항상 VA 값으로 식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220V에 16A 분기 회로니까 한 회로 용량은 220에 곱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회로 용량. 근데 문제 조건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한 회로의 부하 전류는 분기 회로 전류의 80%라는 거죠. 분기 회로에 요거의 80%니까는 0.8을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에는 총 이제 설비 용량이 있고 밑에는 이제 한 회로 용량 값이 되는 거니까
이걸 계산기로 누르시면 이제 분기회로가 이제 얼마만큼이 되는지 되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계산하면 3.2회로인데, 3.2회로인데, 회로가 소수점이 나올 수 없죠. 등수도 소수점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절상하셔야죠. 소수점이 0.000001만 나와도 무조건 위로 올리셔야 돼요. 따라서 몇 회로냐면 16A짜리 4회로다. 이게 되는 거죠. 네. 해서 21년도 3회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